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 아니 방 안보다 더 좁고 숨막히는 제 택시 안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시동을 겁니다. 경기도 접경 지역 가로등조차 듬성듬성 졸고 있는 이 외곽도로는 밤마다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잔인한 감옥이 됐곤 하죠. 제 이름은 은수. 올해 나이 46입니다. 남들은 이제 인생의 결실을 보고 여유를 찾을 나이라고들 말하지만 제게 남은 건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차가운 인조가죽 핸들의 감촉뿐이에요. 사실 제가 남들보다 가슴속 한이 좀 깊은데 제 고단한 인생 이야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12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눈앞에서 소중한 가족을 한순간에 잃고 난 뒤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문틈마다 배어있던 거실은 차가운 정막만이 감도는 무덤이 되었고 남편과 도란도란 나누던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은 이제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먼 나라 전설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의 문을 아주 굳게 자물쇠를 몇 겹이나 채운 채 걸어 잠갔습니다. 매일 오후 6시 남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할 때 저는 거꾸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낡은 택시에 시동을 걸면 쿨럭거리며 힘겹게 터지는 엔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같아 마음이 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도심의 화려한 불빛을 피해 인적이 드문 외곽도로만 골라 달리는 제 일상은 그야말로 무채색 그 자체였죠. 백미러에 비친 제 초점 없는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은수야, 너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다리며 이 길 위를 유령처럼 떠돌고 있니? 하지만 돌아오는 건 타이어가 거친 노면을 긁어대며 내는 서글픈 마찰음뿐이었어요. 택시 안을 가득 채운 건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아닙니다. 손님들이 흘리고 간 비릿한 술 냄새,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찌든 눅눅한 공기, 무엇보다 지독하게도 가시지 않는 제 고독의 냄새뿐이었죠.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연인들의 간지러운 속삭임도 술에 취해 세상 한탄을 쏟아내는 중년 사내의 푸념도 제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무의미한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비라도 내리는 밤이면 와이퍼가 유리창을 닦아내는 규칙적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같이 덜컹거립니다. 46세 여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진작에 접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감정 자체가 제게는 사치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저 이 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가슴을 짓누르는 이 부채감과 상실감이 조금만 더 무뎌져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지독한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고질병이 됐고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교대 시간을 마치고 돌아갈 그 텅 빈 집의 서늘함이었어요. 신발장에 놓인 제 신발 한 켤레가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가 없더군요. 매일 새벽 차가운 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TV 속 연예인들의 가짜 웃음소리로 텅 빈 속을 채우는 일상. 그렇게 저는 스스로 만든 어둠의 감옥 속에 갇혀 영영 혼자 시들어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진눈깨비가 흩날리며 시야를 어지럽히던 어느 새벽녘이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 인적조차 뚝 끊긴 외딴 도로변에서 제 차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낯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취객 서너 명에게 둘러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 남자. 그는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그 남자를 본 순간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제 택시의 뒷문 잠금 장치를 풀어야만 할 것 같은 기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대체 그 삭막한 길 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날의 그 짧은 멈춤이 제 무채색 삶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게 될까요? 멀리서 그 남자의 흔들리는 눈동자와 제 라이트가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작게 정말 오랜만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엔진이 다시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이 새벽의 끝에서 만난 그 남자와 저의 기막힌 인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실 그날 새벽 평소처럼 그냥 지나쳤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떠도는 무채색이었을 겁니다. 진눈깨비가 가늘게 흩날리며 앞유리에 달라붙던 새벽 4시. 경기도 접경 지역의 그 황량한 국도는 지나다니는 차 한 대 없이 죽은 듯 고요했죠. 와이퍼가 슥슥 소리를 내며 시야를 닦아낼 때마다 제 고단한 눈꺼풀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두운 도로변에서 예사롭지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취객들의 실랑이인 줄로만 알았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 셋이 덩치 큰 남자 하나를 에워싸고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더군요. 평소 같으면 괜한 일에 엮이기 싫어 가속 페달을 밟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먼저 가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자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4살이나 어린 42의 태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전직 유도 선수 출신의 사설 경호원으로 일했다던 그 듬직한 남자가 어찌된 영문인지 힘 한 번 쓰지 못한 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한 일을 겪었길래 저렇게 탄탄한 체구를 가진 남자가 그저 묵묵히 매를 맞듯 서 있는 걸까요? 헬멧 실드 사이로 보이던 그 눈빛처럼 그의 눈동자는 어딘가 깊게 침잠해 있었습니다. 취객 중 한 명이 태윤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며 주먹을 휘두르려던 그 찰나 제 손은 본능적으로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빵!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에 사내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쳤죠. 타세요. 빨리. 제 말에 그 남자가 멍하니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짧은 순간 남자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섬 같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걸까요? 그는 서둘러 취객들 사이를 빠져나와 제 택시 뒷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남자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낡은 택시의 서스펜션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차 안은 금세 비릿한 진눈깨비 냄새와 남자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죠. 저는 앞만 보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비친 남자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옷매무새는 엉망이었고 뺨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한참 만에야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낮고 굵직한지 제 가슴 정중앙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남자의 온기라고는 느껴본 적 없는 제게 그의 묵직한 존재감은 위협적이라기보다 묘하게 든든한 바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전직 유도 선수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얌전하게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짙은 눈썹과 꽉 담은 인매를 보는데 어딘가
산전수전 다 겪은 야생마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46 먹은 여자가 주책맞게 왜 이러나 싶어 마른 침을 삼켰지만 제 심장은 이미 방망이질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손에 힘이 어찌나 센지 뒷좌석 시트를 꽉 쥐고 있는 그의 팔뚝 핏줄이 불끈불끈 솟아오른 게 보였습니다. 마치 링 위에서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난 복서처럼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명력은 죽어있던 제 택시의 공기를 휘저어 놓는 것 같았어요. 사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 나 혼자만 뚝 떨어진 기분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뚝뚝해 보이는 남자가 제 택시 안으로 성큼 들어온 순간 무채색이었던 제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도 묻지 못한 채 그를 태우고 빗길을 달리는데 12년 만에 느껴보는 생소한 떨림에 손끝이 다 저리 타더라고요.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사연을 품고 있기에 이 새벽에 홀로 고립되어 있었던 걸까요? 남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제 가슴 속 빈 구멍을 파고드는 것 같아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15년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살았던 저처럼 이 남자도 어딘가 아픈 구멍이 나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비는 잦아들고 새벽 안개가 도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짧은 우연이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제 굳어버린 감정을 녹여줄 기적의 시작일까? 남자가 내릴 곳을 말하려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백미러를 통해 그의 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벽의 정막을 뚫고 낯선 동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인 줄로만 알았던 이 남자가 다음 날부터 제 택시 앞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투박한 그의 손길이 제 고장난 와이퍼를 건드리고 제 얼어붙은 일상의 온기를 불어넣기 시작한 그 기막힌 조력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새벽의 기막힌 승차 이후 제 무채색 같던 일상에 아주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목적지에 내려주고 번호판만 남기고 떠난 줄 알았던 그 남자, 태윤 씨가 제 택시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한 번은 우연이라 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제 심장이 너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보다 경계심이 좀 강한 편인데 이 남자의 등장은 도저히 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태윤 씨는 늘 제가 교대하기 직전 가장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시간에 맞춰 귀신같이 나타나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였다더니 그 떡 벌어진 어깨가 차 안을 가득 채울 때마다 좁았던 택시 안이 갑자기 꽉 차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이었을까요?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낡은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덜덜거리고 있었죠. 시야는 흐릿하고 어깨는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쑤시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태윤 씨가 불쑥 입을 열더군요. 기사님, 잠시 차 좀 세워보시겠어요? 무뚝뚝한 그 한마디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빗속으로 성큼 걸어 나가더니 어디선가 챙겨온 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제 낡은 택시의 와이퍼를 뚝딱뚝딱 손보는데 젖은 티셔츠 위로 드러난 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백미러 너머로 다 보이더라고요. 46살이나 먹고 주책맞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뒷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남자의 거친 손길이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와이퍼 소음이 사라지고 유리가 깨끗해지는데 제 가슴속 묵은 때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가 밤샘 운전을 마치고 지쳐 있을 때면 검은 비닐봉지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단팥빵이나 따뜻한 배지미를 쓱 내밀곤 했습니다. 밤길 운전 위험하니까 당 떨어지면 안 됩니다. 무심하게 툭 내뱉는 말투가 어찌나 투박한지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웃음이 나올 뻔했죠. 봉지를 받아드는데 손가락 끝이 살짝 스쳤거든요. 그 짧은 찰나에 전해지는 남자의 온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12년 동안 얼음장 같았던 제 심장 한구석이 간지러워지더라고요. 46세 여자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보호받는 기분, 참 생소하면서도 떨리는 일이었어요. 12년 동안 이 좁은 택시 안에서 전등이 나가면 직접 갈고 타이어가 펑크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고치며 악착같이 버텨왔거든요. 누가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고 저 또한 기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제 곁을 지키며 하나씩 고쳐주는 겁니다. 태윤 씨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면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기보다 제가 피곤하지 않은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곤 했습니다. 그 무뚝뚝한 배려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를 아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몽글몽글해졌습니다. 12년 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걱정. 그건 제가 입고 있던 그 어떤 두꺼운 외투보다도 견고하고 따뜻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저는 매일 밤 영업을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그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투박한 선물을 들고 나타날까? 내 낡은 차 어디를 또 만져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무채색이던 제 일상에 그의 거친 땀 냄새와 따뜻한 빵 냄새가 섞여들며 조금씩 색채가 입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택시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만 서로를 마주하는 사이였습니다. 이 남자의 깊은 눈동자 너머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왜 그토록 건장한 몸을 가지고도 쓸쓸한 새벽길을 헤매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바람이 차갑던 새벽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제게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차 세워두고 저랑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겠어요? 늘 닫혀있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며 건넨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좁은 택시 안을 벗어나 서로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는 허름한 기사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우리가 그토록 숨겨왔던 서로의 시린 결핍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게 될 줄은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댓국 두 그릇을 사이에 두고 앉은 기사식당의 새벽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늘 택시라는 좁은 유리 상자 안에서 앞과 뒤로만 마주하던 우리가 드디어 무릎을 맞대고 앉아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거니까요. 툭툭 썰어 넣은 파가 뜨거운 국물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태윤 씨는 평소보다 더 무뚝뚝한 표정으로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러다 결심한 듯 국밥 한 술을 크게 뜨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기사님, 사실 유도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툭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전직 유도 선수, 사설 경호원. 겉보기엔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던 그 어깨 뒤에 그런 시린 그림자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부상 때문에 평생을 바친 매트를 떠나야 했을 때 태윤 씨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몸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몸이 망가지고 나니 갈 곳 없는 맹수처럼
밤거리를 전전하며 밑바닥 인생을 살았노다고 고백하더군요. 그 탄탄한 팔뚝에 새겨진 크고 작은 흉터들이 단순한 훈장이 아니라 그가 견뎌온 지독한 패배감의 흔적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12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제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윤 씨, 저도 사실은 죽지 못해 핸들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12년 전 그날 제 부주의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 문신처럼 제 온몸을 휘감고 있거든요. 남들은 잊으라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의 감옥 속에서 매일 밤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며 이 길 위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고백에 태윤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니라 같은 어둠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제 부채감과 꿈을 잃고 방황하던 그의 상실감이 식당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결핍을 확인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 중년 혹은 사연 많은 운전사로만 보겠지만 이 새벽 식당에서 마주본 우리는 그저 상처받은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태윤 씨의 큰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잘게 떨리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남자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6살 먹은 여자가 그리고 42살 먹은 남자가 각자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버티고 있었는지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국밥은 어느새 식어버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려다 멈칫하더군요. 그 투박한 망설임이 어찌나 가슴 아리게 다가오는지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은 국물만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그 치부가 우리를 묶어주는 단단한 밧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태윤 씨의 무거운 삶의 무게와 제 칠흑 같은 어둠이 만나니 신기하게도 아주 조금은 견딜 만한 무게로 변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당을 나설 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가슴속은 국밥 한 그릇보다 더 진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택시 문을 열어주며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약속 같은 무언가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깊어질수록 태윤 씨를 쫓던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서서히 제 택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태윤 씨가 감추려 했던 과거의 위험한 조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며 평온할 줄만 알았던 우리의 새벽길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위험천만한 질주의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던 것이죠. 그날 기사 식당을 나선 뒤로 제 낡은 택시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습관처럼 들이마시던 그 지독하고 눅눅한 고립감 대신 이제는 묘한 설렘과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거든요. 46살,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보고 이제는 무채색 그림자로만 살 줄 알았는데 제 심장이 다시 이렇게 세차게 방망이질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끼며 저는 자꾸만 백미러를 훔쳐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길모퉁이 어딘가에 그 듬직한 태윤 씨가 서 있지는 않을까. 오늘은
또 어떤 투박한 표정으로 제 차 문을 열어줄까 하는 바보 같은 기대 때문이죠. 12년 동안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제 마음의 조수석에 어느새 그 남자가 성큼 들어와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게 밤은 도망치고 싶은 시간이었고 이 택시는 세상으로부터 저를 격리하는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두운 밤길이 기다려집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내 무사한 귀가를 기다려준다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 줄이야. 태윤 씨가 건네준 식어버린 배지밀 병을 버리지 못하고 컵홀더에 꽂아둔 채 저는 혼자 배시시 웃음을 흘리기도 합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12년 전 그 사고 현장에서 멈춰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태윤 씨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제 고장난 와이퍼를 고쳐주던 그날, 제 멈춰버린 심장 태엽도 끼익 소리를 내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밤길 조심하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화려한 사랑 고백보다 더 뜨겁고 진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끔 손님을 태우고 가다가도 창밖으로 태윤 씨와 비슷한 체구의 남자만 보이면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에 발이 갑니다. 그러다 아차 싶어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며 제 붉어진 얼굴을 가리곤 하죠. 은수야, 내 나이가 몇인데 대체 왜 이러니 하며 스스로를 다그쳐보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 그 남자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말수도 적고 표정도 무뚝뚝한데 그 사람이 제 택시에 오르는 순간 차 안의 온도가 2도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앉았던 뒷좌석의 온기가 채 가시기 전에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가 남기고 간 희미한 땀 냄새와 비린 진눈깨비 향기가 이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안심되는 향기가 되어버렸거든요. 고독이라는 놈은 참 즐겨서 평생 저를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일 밤 다시 핸들을 잡고 그 남자를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죠. 제 메마른 일상에 태윤 씨라는 단비가 내려 쩍쩍 갈라졌던 마음의 틈새마다 파릇한 싹이 돋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엄습해오기도 합니다. 저 같은 여자에게 다시 찾아온 이 기적이 혹시라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까봐 저는 핸들을 더 꽉 쥐게 됩니다. 제 심장의 고동소리가 너무 커서 옆 차선 차들에게까지 들릴까봐 조바심이 날 정도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태윤 씨 생각에 잠겨 밤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뒷차 한 대가 제 택시 뒤에 바짝 붙어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거친 운전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차선을 바꿔도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 검은 차량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태윤 씨가 감추고 싶어 했던 그 위험한 과거의 그림자가 드디어 제 택시를 집어삼키려는 듯 거칠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제 심장의 고동은 순식간에 공포의 질주로 바뀌었고 저는 살기 위해 핸들을 꺾으며 태윤 씨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밤의 질주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불길한 예감은 역시나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제 택시 뒤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던 그 검은 차량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적한 외곽 도로변으로 제 차를 거칠게 밀어붙이더니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을 내며 앞을 가로막아 서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줄이 곤두섰습니다. 12년 전 그날의 공포가 머릿속을 스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차 문을 박차고 나온 건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당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 살벌한 눈빛을 보니 태윤 씨가 왜 그토록 새벽길을 떠돌며 고립되어 있었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태윤 씨의 과거와 얽힌 지독한 채무 관계자, 그 어둠의 그림자가 드디어 제 평온했던 택시 안까지 침범해 들어온 겁니다. 무서워서 뒷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싶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태윤 씨가 제 차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 빵봉투를 내밀며 쑥스럽게 웃던 그 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야생마 같은 눈빛을 한 전직 유도 선수의 위압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내가 태윤 씨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태윤 씨의 커다란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사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사내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는데 태윤 씨는 미동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의조리더군요. 이 여자 건드리지 마라. 죽는 수가 있다. 그 단호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는데 신기하게도 제 떨림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고 살았는데 누군가 내 앞을 막아준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라고요. 사내가 궁시렁대며 도망치듯 차를 몰고 사라진 뒤에도 태윤 씨는 한참 동안 제 차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저를 돌아보는 그의 눈동자에는 저를 향한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 배어 있었죠. 기사님 무서웠죠?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그가 건넨 그 짧은 사과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태윤 씨의 그 듬직한 등을 보고 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 곁이라면 12년 동안 제가 꽁꽁 닫아 걸었던 저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정말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의 투박한 손을 잡는다면 지긋지긋한 이 어둠 속 택시를 벗어나 다시 환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46,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태윤 씨가 만들어준 그 찰나의 평온함이 제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은수야, 너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너도 이제 사랑받으며 살아도 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이제 막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희망의 빛을 보려던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윤 씨를 쫓던 그림자는 그 사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어두운 과거의 수렁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태윤 씨를 지키기 위해 인생 최대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위험천만한 새벽의 질주가 어떤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제 인생의 모든 색깔을 되찾아준 그 남자와의 마지막 운명적인 순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겨운 종착지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느덧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새벽 3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강변공원의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눈에 불을 켜고 도로를 후쳤을 시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남자의 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더라고요. 차창 밖으로 흐르는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일렁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태윤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큰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느다란 떨림을 반복하는 걸 보며 저는 직감했죠. 이 남자가 지금 생애 가장 어려운 고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요. 정적을 깨고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묵직하게 제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기사님, 아니 은수 씨. 제가 그동안 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운동 그만두고 세상 밑바닥을 전전하며 제 몸뚱이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겁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은수 씨 택시에 올라탄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이상한 욕심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이 좁고 외로운 택시 안에서 혼자 핸들을 부여잡고 버티는 당신의 그 가냘픈 어깨를 이제는 제가 좀 감싸주고 싶다는 욕심 말입니다. 그의 투박한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제멋대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46살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건 이미 오래전 포기하고 살았던 제게 태윤 씨의 말은 마치 기적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평생 당신 옆자리 그 조수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수 씨가 지쳐서 핸들을 놓치고 싶을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사람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12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듬직한 남자가 제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걸까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여 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태윤 씨는 그런 저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커다란 손을 뻗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견고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의 숨결. 강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와 맞닿은 어깨 끝에서 전해지는 열기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강변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태윤 씨, 저 정말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제 물음에 그는 제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어둠 속을 헤매왔잖아요. 이제는 같이 빛으로 나갈 때도 됐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 남자라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우리는 강변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하나둘씩 그려나갔습니다. 새벽마다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같이 따뜻한 아침 밥상을 마주하는 소박한 일상.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약 삼아 치유해가는 시간들. 꿈만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이에 오가며 무채색이었던 제 세상에 드디어 따뜻한 분홍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밤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숨겨두고 있는 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을 때 제 휴대폰 진동 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깼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제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태윤 씨의 눈빛 또한 다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우리가 꿈꿨던 그 평온한 미래를 시샘이라도 하듯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할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진정한 빛으로 나갈 수 있겠죠. 과연 그 마지막 질주의 끝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도 치열했던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변공원에서 맞이했던 그 달콤한 꿈결 같은 새벽은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46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온 분홍빛 봄날이건만 세상은 저 같은 여자에게 그리 쉽게 행복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나 봐요. 며칠 뒤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 불길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늘 제 교대 시간에 맞춰 따뜻한 캔커피를 들고 나타나던 태윤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조금 늦는 거겠지. 몸이 좀 안 좋은가 싶어 애써 태어난 척 핸들을 잡고 주위를 살폈죠. 그런데 저 멀리 가로등 불빛도 희미한 막다른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태윤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경적을 살짝 울리려던 찰나 제 손은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번호판도 없는 시커먼 대형 승용차 세대가 태윤 씨를 에워싸듯 가로막아 서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윤 씨는 저항하려는 듯 주먹바람을 일으키며 맞섰지만 머릿수에는 장사가 없더군요. 마치 먹잇감을 낚아채는 짐승들처럼 그들은 태윤 씨를 거칠게 잡아 끌어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태윤 씨, 안 돼. 제 비명은 닫힌 차 유리창을 뚫지 못했고 검은 차량들은 비릿한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남긴 채 안개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2년 전 가족을 잃던 그날처럼 제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거예요. 손발이 덜덜 떨리고 숨이 가빠와서 핸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 태윤 씨를 어디로 끌고 간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기사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기도 무서운 흉흉한 소문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기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그 덩치 큰 양반, 사실은 저기 밑바닥 조직에서 이름께나 날리던 해결사였다며 어쩐지 눈빛이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니. 전직 유도 선수는 무슨 사람 패는 게 일이었던 놈이라니까. 근거도 없고 출처도 모를 그 독한 말들이 제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태윤 씨는 와이퍼 소리에 가슴 아파하고 길 잃은 고양이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짓거려댔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어둠 속에 있었든 제게는 유일하게 빛을 건네준 사람이었는데 세상은 그를 다시 차가운 콘크리트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밥 한 술 뜨지 못한 채 퀭한 눈으로 거리를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연고도 없는 성인 남자의 실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일쑤였죠. 기사 식당에서 같이 국밥을 먹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장이라도 태윤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은수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며 웃어줄 것만 같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료 기사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아냥거리는 소문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사람, 그 해결사 놈이랑 눈 맞았던 여자 아니야? 조심해, 엮이면 피곤해져.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비릿한 속삭임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태윤 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설령 그런 과거가 있었다 해도 지금의 그는 저를 지켜주려던 단 하나의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지독한 고독이 다시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12년 전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저 주저앉아 울기만 했지만 이제 제 손에는 태윤 씨가 고쳐준 와이퍼가 있고 제 가슴에는 그가 불어넣어준 뜨거운 용기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범죄자라 손가락질하고 어둠 속에 가두려 한다면 제가 직접 제 택시를 몰고 그를 찾아내겠다고요. 그가 제 인생의 조수석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번엔 제가 그의 앞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 나서려던 제 앞에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나타나 뜻밖의 단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단서는 태윤 씨가 왜 그토록 새벽길을 헤매야 했는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마지막 진실이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진실의 끝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간절한 마지막 질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추적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태윤 씨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제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지독하고 캄캄한 흑백의 지옥으로 떨어졌죠. 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12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아픈 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배신감 때문일 겁니다. 휴게실 정수기 앞에서 물 한 잔 마시려는데 저만치 떨어진 기사들의 수군거림이 송곳처럼 제 귀를 찔러왔습니다. 저기 봐, 그 해결사 놈이랑 살림 차릴 기세더니 꼴 좋게 버림받았네. 하긴 전직 유도 선수라던 놈이 우리 같은 택시 기사한테 왜 접근했겠어? 다 뭔가 뜯어먹을 게 있으니까 연기한 거지. 그 독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팍에 꽂히는데 차마 반박할 기운조차 없더라고요. 혼자 택시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고 있으면 자꾸만 의심이라는 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옵니다. 태윤 씨, 당신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나요? 그날 새벽 취객들에게 둘러싸여 곤혹을 치르던 그 모습도, 내 낡은 와이퍼를 고쳐주던 그 투박한 손길도, 기사 식당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평생 조수석이 되어주겠다던 그 고백도 전부 다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요? 생각해보니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잖아요. 12년 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불쌍한 중년 여자 앞에 듬직한 체구에 사연 있는 눈빛을 한 남자가 나타나 구해주처럼 굴었던 게 말이죠.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낡은 택시 한 대와 지독한 외로움뿐인데 그 사람은 대체 제게서 무엇을 가져가려고 가토록 정성스럽게 저를 속였던 걸까요?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건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공포였습니다. 그 짧은 며칠 동안 태윤 씨의 온기에 길들여져 버린 제 몸과 마음이 이제는 그가 없는 새벽 공기를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컵홀더에 꽂힌 채 먼지가 쌓여가는 그 낡은 베지밀 병을 볼 때마다 제 어리석음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은수야, 내가 그러면 그렇지. 너 같은 여자에게 무슨 봄날이 오겠니? 12년 전에도 그랬잖아. 내가 행복하려고 할 때마다 소중한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고독의 껍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조차 무서워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쓰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기계처럼 엑셀을 밟았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네온 사인일 뿐이었습니다. 태윤 씨가 앉았던 뒷좌석은 이제 지독한 냉기만이 감돌고 백미러로 비치는 제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죠.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이 지옥 같은 희망 따위 품지 않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하며 저는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윤 씨가 사라지기 직전 제게 남겼던 그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환영처럼 제 눈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공포에 질린 저를 안심시키려던 그 절박하고도 슬픈 눈동자. 만약 그 눈빛마저 거짓이었다면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나 하는 걸까요?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제 택시 뒷문에 거친 손길이 닿았습니다. 태윤 씨를 끌고 갔던 그 검은 차량의 사내들과는 또 다른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제 차에 올라탄 겁니다. 그 손님은 제게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가 실종되기 전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마지막 비밀이 그 봉투 안에 들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독약일까요? 아니면 이 지독한 오해와 배신감을 씻어줄 마지막 희망의 열쇠일까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가 이제 그 봉투와 함께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건네준 낡은 봉투를 뜯어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태윤 씨의 필체로 적힌 짧은 메모가 들어있더군요.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는데 제 가슴속을 가득 채웠던 그 지독한 배신감과 의심들이 순식간에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윤 씨, 당신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알고 보니 태윤 씨는 그저 운이 없어 밑바닥을 전전하던 전직 유도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설 경호원으로 일하던 시절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를 목격하고 그걸 세상에 알리려 했던 핵심 내부 고발자였던 거예요. 그가 전직 유도 선수의 그 듬직한 체구로 밤거리의 위협을 견뎌내며 외로이 사투를 벌였던 건 오로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검은 차량들에 둘러싸여 강제로 끌려가듯 사라졌던 건 조직의 보복이 아니라 검찰의 긴급 신변 보호 조치였다고 합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차단된 채 그는 가장 안전하지만 가장 외로운 곳으로 옮겨졌던 거죠. 기사들 사이에서 돌던 그 흉측한 소문들, 해결사니 조직원이니 하는 말들은 모두 그를 깎아내리고 입을 막으려는 자들이 퍼뜨린 비겁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발견한 태윤 씨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수 씨,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이 진실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내 택시를 운전해주던 당신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싸움이 끝나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비밀 없이 당신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서류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공포에 떨며 그를 원망하기만 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저라는 보잘것없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던 겁니다. 태윤 씨는 거대 기업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맞서 계란을 던지는 심정으로 버텨왔던 거예요. 그가 제 택시에 올라타 와이퍼를 고쳐주던 그 투박한 손길은 사실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정의를 붙잡고 있던 숭고한 손이었습니다. 46살, 인생 다 살았다고 자부하던 제 안목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가 보여준 그 진실한 배려들,
따뜻했던 캔커피의 온기, 그리고 기사식당에서의 그 눈물겨운 고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없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 제 가슴 속에는 미안함과 함께 그를 향한 더 깊은 존경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태윤 씨는 지금 어디선가 고립된 채 거대 세력의 압박 속에서 힘겨운 증언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들이 태윤 씨의 입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면 이제는 제가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제 낡은 택시는 이제 단순히 손님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아니라 태윤 씨를 향해 달려가는 가장 강력한 구원의 병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그 고귀한 진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는 마지막 질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려던 그 찰나 차창 밖으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비쳤습니다. 태윤 씨를 신변 보호하고 있다는 검찰 측 인사가 아닌 예전에 제 택시를 위협했던 그 거대 기업의 그림자가 다시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태윤 씨의 유일한 약점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담보로 태윤 씨의 증언을 막으려는 그들의 마지막 협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치열한 도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태윤 씨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마지막 사투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숨막히는 마지막 대결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빗줄기가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리던 그날 새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린 밤이었습니다. 와이퍼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야는 자꾸만 흐려졌죠.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멈추지 않는 제 눈물 때문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태윤 씨가 남긴 그 편지를 가슴팍에 품고 그저 그가 나타났던 그 길목을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을 뿐입니다. 은수야, 제발 나타나줘. 아니, 살아만 있어줘. 제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엑셀을 밟던 찰나였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사이로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제 택시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제 시야에 들어온 건 흠뻑 젖은 채 제 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사람, 태윤 씨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부쩍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그 깊은 눈망울만은 여전히 저를 향해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더군요. 태윤 씨는 비틀거리는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은수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불안함과 의심, 그리고 지독했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태윤 씨의 젖은 가슴팍에 머리를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린 줄 알았다고, 당신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다시 혼자가 된 줄 알고 너무 무서웠다고. 제 주먹 섞인 원망을 그는 묵묵히 다 받아주었습니다. 태윤 씨의 커다란 손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때렸지만 그의 가슴에서 느껴지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12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상처가 이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놓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윤 씨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은수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그 약속이 어찌나 든든한지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46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남자가 제게 건네는 온기는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깊게 포옹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들었지만 맞잡은 두 손의 힘만큼은 절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가야 할 집을 찾은 기분이었죠. 낡은 택시의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빗속의 정막 속에서 우리는 오직 서로의 숨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재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태윤 씨는 여전히 거대 기업의 비리를 밝혀야 하는 위험한 증인이었고 그를 쫓던 어두운 세력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빗줄기가 그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쟁터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제 택시 조수석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운전하는 이 택시를 타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의 죄를 세상에 밝히러 가야 합니다. 그의 비장한 각오가 서린 눈빛을 보며 저도 결심했습니다. 제 낡은 택시가 그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어줄 거라고 말이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빗물에 젖은 시트 위로 서로의 체온이 섞여들며 묘한 긴장감과 결의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법정이라는 거대한 심판대 위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마지막 진실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태윤 씨의 손이 제 손등 위로 겹쳐졌고 우리는 거센 빗줄기를 뚫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씻겨 내려간 뒤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태윤 씨의 그 용기 있는 증언이 뉴스 속보를 타고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거대 기업의 추악한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정의를 위해 고독하게 싸워온 그의 삶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자 저를 괴롭히던 그 지독한 소문들도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저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비아냥거렸던 기자들의 눈빛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걸 보며 참 세상사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이 은수 씨, 그 태윤 씨라는 양반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슬쩍 다가와 커피 한 캔을 내미는 동료 기사의 손길에 저는 그저 엷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칭송받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걸 태윤 씨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태윤 씨는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제 택시 조수석에 당당하게 올라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골목에서 숨어서 기다릴 필요도 검은 차량들의 눈치를 보며 가슴 졸일 필요도 없어진 거죠.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도심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46살 먹은 여자가 42의 듬직한 남자와 손을 맞잡고 이렇게 당당하게 거리를 누빌 줄이야. 12년 동안 제 세상을 짓눌렀던 그 칙칙한 무채색의 장막이 걷히고 비로소 천연색의 풍경들이 제 눈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강변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데 태윤 씨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속삭이더군요. 은수 씨,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켜낸 건 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당당한 내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낮은 목소리에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건강하게 요동쳤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던 제가 이제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와 발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화가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건 더 이상 비난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지켜낸 영웅과 그의 곁을 지켜준 강인한 여인을 향한 경외심 섞인 눈길이었죠. 태윤 씨의 넓은 어깨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길거리 카페에 앉아 마주보는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습니다. 늘 택시 안에서 종이컵에 든 식은 커피만 마시던 제게 태윤 씨와 나누는 이 소박한 일상은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선물이었죠. 그는 제 눈가에 어린 웃음을 보며 함께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12년 전 사고 이후 제 웃음소리가 이렇게 맑고 청아하게 들렸던 적이 있었나 싶어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해방감을 만끽하며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밤이 찾아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피워낼 새로운 희망의 꽃들이 기대될 뿐이었죠. 태윤 씨는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끼워 넣으며 깍지를 꽉 끼웠습니다. 이 단단한 결속이 우리를 더 멀리, 더 밝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달콤한 휴식 뒤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태윤 씨가 제게 건넨 그 당당한 외출의 끝에서 우리는 그저 연인으로 남는 것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좁은 택시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 이제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향해 핸들을 꺾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릴 그 따스한 집의 밑그림은 과연 어떤 색깔일까요? 제 인생의 가장 시렸던 겨울을 지나 드디어 찾아온 이 찬란한 봄날의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 눈부신 마침표, 아니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려 합니다. 태윤 씨와 제가 나란히 걷게 될 그 평화로운 오솔길의 끝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사실 46살 제 인생에 이렇게 활기찬 아침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윤 씨가 제 택시 차고지 바로 옆에 있던 낡고 먼지 쌓인 창고를 개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칙칙하던 공간이 아이들의 힘찬 기합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걸 보며 제 메마른 가슴에도 파릇파릇한 생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는 이제 정장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도복 차림으로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전직 유도 선수의 그 매서운 눈빛은 어디 갔는지 동네 꼬마들 앞에서는 그저 덩치 큰 강아지처럼 허허 웃으며 호신술을 가르치더군요. 위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겠다며 아이들의 자세를 하나하나 잡아주는 그 투박한 손길을 볼 때마다 저는 창고 문틈으로 몰래 그 모습을 훔쳐보며 혼자 미소 짓곤 합니다. 제 낡은 택시도 이제는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손님들을 실어 나르며 열심히 도로를 누비지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핸들을 잡은 제 팔에 기분 좋은 긴장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손님들이 내릴 때 건네는 수고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도 예전에는 무미건조한 소음이었는데 이제는
제 삶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진짜 변화는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밤에 시작됩니다. 교대 시간을 마친 제가 택시를 세워두면 태윤 씨는 기다렸다는 듯 방범대 조끼를 챙겨 들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죠.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골목길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행인이 있는 위험한 사거리도 태윤 씨의 든든한 등 뒤에서 걷다 보면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은수 씨, 저기 골목 끝 가로등이 나갔네요. 내일 구청에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합시다. 태윤 씨가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그 말들이 모여 우리 동네를 조금씩 더 밝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제 슬픔만 가두고 살았던 이 동네가 이제는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공동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방범 활동을 하다 보면 동네 주민분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넵니다. 기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하며 건네주시는 따뜻한 음료수 한 병에 제 가슴은 국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 든든해집니다. 고립된 유령처럼 밤거리를 떠돌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안심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벅차오릅니다. 태윤 씨의 호신술 교실 아이들도 밤에 저희를 마주치면 관장님, 기사님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곤 합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온기를 느끼며 저는 생각합니다. 12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온기들이 어쩌면 이런 형태로 제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그 흔한 말이 제 인생의 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찰을 마치고 늦은 밤 작은 평상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눠 마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면 태윤 씨는 제 손을 가만히 잡고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소박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수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저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댈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미뤄두었던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 씨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보금자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12년 동안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그곳, 제 아픈 기억이 멈춰 있는 그 현장을 이제는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이요. 태윤 씨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어느 날 아침 제 택시 키를 대신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이제는 같이 가요. 그곳에 그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저는 드디어 용기를 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진정한 내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저는 12년 동안 갇혀있던 제 자신을 비로소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달빛이 유난히도 차창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던 밤이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차고지에 세워둔 제 낡은 택시 안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고요한 우리들만의 성소가 되어 있었죠. 여느 때처럼 정리를 마치고 내리려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태윤 씨가 제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은수 씨, 잠시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묵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다시금 방망이질을 시작했고 좁은 차 안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태윤 씨는 주머니에서 작고 소박한 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달빛을 머금어 은은하게 빛나는 은색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핸들을 잡느라 마디마디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이 그날따라 왜 그리 부끄럽던지 슬쩍 빼내려 했지만 그는 더 힘주어 제 손을 붙잡더군요. 은수 씨, 이 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가족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이 핸들을 놓지 않았던 당신의 그 고단한 세월을 제가 이제는 같이 짊어지고 싶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 제 약지에 천천히 끼워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제 심장 깊은 곳까지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태윤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은수 씨, 제 인생에 남은 모든 여정은 이제 당신의 조수석, 아니 당신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 함께 달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길을 잃을 때 제가 이정표가 되어주고 당신의 엔진이 차갑게 식을 때 제 심장의 열기로 닷을 데워드릴게요.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 묵직한 청혼이 제 귓가를 때리는데 12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46살이나 먹은 여자가 이 좁은 택시 안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죠. 기사 식당에서 국밥을 먹던 그날부터 빗속에서 재회하던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지나온 험난한 고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넓은 가슴팍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태윤 씨의 강인한 팔이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택시 시트의 가죽 냄새와 그의 투박한 체온이 섞여들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태윤 씨. 저도 당신 없이는 이제 이 길을 혼자 달릴 자신이 없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승객이자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세요. 제 속삭임에 그는 제 머리카락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은색 반지는 달빛 아래서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잃어버렸던 제 인생의 빛깔들이 이 작은 반지 하나를 통해 다시 제 삶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좁은 택시 안에서 서로의 숨결을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새벽길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달빛이 부서지는 택시 안에서 서로의 영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찬란한 시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제 손을 꽉 쥐며 다시 한번 저를 안심시켜 주었죠. 은수 씨, 이제는 정말 그곳에 갈 준비가 된 것 같네요. 12년 동안 당신을 가뒀던 그 기억의 종착역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반지와 그의 약속이 제게는 그 어떤 방패보다 견고한 용기가 되어 주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12년 전 멈춰버린 제 시간의 태엽을 다시 돌리기 위해 그 아픈 기억이 서린 마지막 장소를 향해 핸들을 꺾으려 합니다. 그곳에서 마주하게 될 제 마지막 눈물과 화해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 기나긴 밤의 질주가 끝나는 마지막 종착지의 풍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마침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족쇄를 풀어낼 시간이 왔습니다. 태윤 씨와 나란히 앉아 핸들을 잡은 제 손 위로 달빛보다 더 환하게 빛나는 은색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제가 12년 동안 차마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그 사고 현장을 향해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차갑고 적막했지만 제 곁에 앉은 태윤 씨의 온기 덕분에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했던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엄마 이제 울지 않을게. 이제는 내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생겼단다.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못다한 세상 구경까지 다하며 열심히 살아볼게. 지켜봐 주렴. 제 어깨를 감싸주는 태윤 씨의 커다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옅은 이슬이 맺혀 있었죠. 부상으로 꿈을 잃고 밑바닥을 전전하며 세상을 원망했던 그와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유령처럼 밤거리를 떠돌던 저. 우리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덕분에 비로소 추락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흉터가 서로에게는 가장 귀한 약이 된 셈이죠. 이제 우리는 다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이 낡은 택시는 이제 슬픔을 실어 나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꿈과 아이들의 기합 소리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가득 채운 희망의 방주가 되었죠. 태윤 씨가 조수석에서 제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은수 씨, 준비됐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는 행복입니다.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쿨럭거리던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어찌나 경쾌하게 들리는지 마치 우리 앞날을 축복하는 박수 소리 같더라고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자 택시는 안개 거친 새벽길을 뚫고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백미러로 비치는 제 얼굴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없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린 겨울을 지나 드디어 만난 우리의 찬란한 봄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앞유리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아침 해를 향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승객이자 영원한 길잡이인 태윤 씨와 함께라면 그 어떤 험한 길이라도 꽃길처럼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은수와 태윤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로 닿았나요?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준 두 사람의 용기가 지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번에도 가슴 시리고도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언제나 든든한 조수석 같은 인연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깊은 감동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